30년 전 친구의 한마디에 망설임 없이 돈을 내준 남자가 있었습니다. 몇 달 안에 꼭 갚을게. 그 약속 하나만 믿었죠. 하지만 세월은 흘렀고 친구도 돈도 약속도 사라졌습니다. 가게는 망하고 아내마저 떠난 뒤 남은 건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잊은 줄 알았던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춘호야, 나 만수다. 예전 빚 이제 갚고 싶다. 장난 전화라 여겼지만 며칠 뒤 도착한 낡은 택배 상자 안엔 믿기 힘든 비밀이 담겨 있었죠. 30년의 세월을 넘어 돌아온 친구의 어마어마한 보답. 과연 그 상자 안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초여름의 햇살이 읍내 골목길에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오래된 철물점 셔터를 반쯤 열어젖히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게 안에는 낡은 공구와 페인트통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구수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아내 정미화는 계산대 옆에서 납품 장부를 꼼꼼히 적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 같았지만 그날은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죠. 문이 열리며 춘호야 하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 시절부터 끈끈한 인연이던 동창 이만수였습니다. 만수는 허름한 양복 차림에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업 좀 시작했는데 자금이 급해서 혹시 3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춘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 속의 만수는 늘 의욕 넘치는 친구였고 어려움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이었죠. 미화는 눈짓으로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춘호는 그 눈빛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래, 친구끼리 믿고 가야지. 언제든 갚을 수 있을 때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미화의 얼굴엔 미묘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춘호는 통장을 털고 사채까지 일부 빌려 현금 3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돈을 봉투에 담아 만수에게 건네며 그는 아무런 서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이라도 써두자는 미화의 말에 그는 웃으며 답했죠. 미화야, 사람끼리 믿음이 있어야지. 친구가 어찌 그런 걸 쓰냐? 그 말 속엔 순박한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어리석은 낭만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곧 연락하겠다며 떠났고 그 뒤로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춘호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업이 바쁘겠지,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마음속엔 불안이 자라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렀지만 그의 마음은 그날 이후로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읍내의 상권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엔 불안이 짙게 깔렸고 골목마다 임대문의 종이가 붙기 시작했어요. 박춘호의 철물점도 그 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먼지 냄새가 진동했고 들어오는 손님은 하루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줄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처럼 폐업 소식과 실직자 인터뷰가 흘러나왔죠. 춘호는 장부를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납품 대금은 밀리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이만수의 전화번호를 눌러봤습니다. 그러나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자동 음성이 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그의 희망이 사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몇 년 뒤 아내 미화가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원비를 마련하려 가게를 팔고 남은 공구를 중고시장에 넘겼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던 날 낡은 간판을 떼어내던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곳은 부부의 청춘이 묻힌 자리였죠.
이삿짐 트럭에 실린 철물점 간판은 마치 오래된 추억이 떠나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읍내 외곽의 단칸 월세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창문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춘호는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며 생활비를 메웠습니다. 미화는 링거를 꽂은 채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녀는 어느 겨울 마지막 숨을 고요히 내쉬었습니다. 장례식장엔 몇 안 되는 이웃들이 와서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날이었고 춘호는 덤덤히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미화가 남긴 작은 메모가 쥐어져 있었어요.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남는 거야. 그 문장이 그를 버티게 해주었지만 삶은 점점 고독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춘호는 폐지를 줍거나 공공근로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의 등에 진 세월은 무겁고 주름진 얼굴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밤마다 텅 빈 방에 라디오만 켜져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엔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직 닫히지 않은 인연이 먼 곳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미세하게 흔들리던 오후, 박춘호는 서울 외곽의 한 빌딩 청소를 마치고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노동으로 손등은 거칠고 굳은 살이 단단히 자리 잡았죠. 그는 허리를 펴며 하늘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삶은 여전히 단조롭고 매일이 어제의 반복 같았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레 받은 그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오랜 세월을 건너온 듯 했어요. 춘호야, 나 만수다. 기억하냐? 그 한마디에 그의 손에서 걸레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물었지만 분명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만수. 순간 수십 년 묵은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분노, 허탈함, 그리고 믿기 어려운 혼란이 섞였죠. 그는 잠시 말을 잃고 침묵했습니다. 그때 빌려준 돈 이제야 갚으려고.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다. 만수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듯 했지만 춘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나이에 장난 전화라니.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때 그 친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진짜일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착각일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국 그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이틀 뒤 또 한 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주소 좀 알려줘. 택배로 보낼 게 있어.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절박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낡은 벽식의 초침만이 방안을 메웠습니다. 그는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만수일까? 그의 인생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낡은 아파트 우편함 앞에 낯선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만수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죠. 박춘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조심스레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테이프를 뜯자 안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박춘호님께라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철과 공증 도장이 찍힌 증여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충남 예산군 면리 1200평 토지 수중자 박춘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법무사 직인이 모두 정식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이전된 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춘호님.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이만수 대표님이 모든 절차를 마치셨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에 쥔 서류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하나의 물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빛바랜 봉투 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때 너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았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글자마다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쥔 채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빛은 창문 틈새로 들어와 서류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죠.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누군가가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굳은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며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의 눈은 오래전 기억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30년 전 여름의 끝자락에 만수가 처음 돈을 빌려달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미화는 차용증이라도 써두라며 조심스레 말했죠. 하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끼리 믿음이 먼저지. 그 말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게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걸 늦게 배웠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살았던 시간, 그것이 후회와 함께 가슴을 저렸습니다. 그는 상자 속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만수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1994년 첫 공장 인수, 1997년 부도 위기, 2001년 재기 성공. 페이지마다 사업의 흔적과 인생의 굴곡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오랜 세월 자신이 몰랐던 친구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안에 미화가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울던 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남는 거야. 그 문장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미화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편지 옆에 두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어요. 방 안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미화야, 이제야 알겠어. 오랜 상처가 스스로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에 넣은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초여름의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오후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이만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만수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는 조심스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빌려준 돈의 이자도 함께 넣었어. 춘호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묵묵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많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난 너무 어렸어. 욕심이 컸고 자만했지. 성공하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춘호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용서라는 말 대신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이 생겼어? 시한부래.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졌어. 마지막으로 고맙다.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춘호는 천천히 일어나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지만 오래된 온기를 품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인간의 진심. 창밖에선 부드러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두 노인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이른 아침 회색빛 하늘 아래 장례식장엔 조용한 묵념만이 흘렀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박춘호는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이만수는 여전히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죠. 그는 향을 피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또 보내는구나. 낮은 속삭임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유족석 앞에는 만수의 아들 이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잠시 후 진행자가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친구 박춘호 씨를 꼭 기억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가를 훔쳤습니다. 수십 년 묵은 서운함이 그 한마디로 모두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남아 영정 앞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향 냄새를 가볍게 흔들었죠. 준호가 다가와 조심스레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꼭 전달해 달라고 하셨어요. 열어보니 낡은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엔 작은 글씨로 의리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흐릿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다, 친구야.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결 가벼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박춘호는 버스를 타고 충남 예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논밭이 펼쳐지고 초록빛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내린 곳은 고요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멀리서 보이는 넓은 땅 한가운데 작은 팻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박춘호 농원 그 이름 아래에 이만수 추모수라는 글귀가 함께 적혀 있었죠. 춘호는 천천히 그 땅을 걸었습니다. 발밑의 흙은 부드럽고 새로 심은 묘목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나무의 줄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너와 같이 늙어가면 되겠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근처에 모여든 동네 어르신들이 속삭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그 이야기 속 철물점 주인이라네요. 그래도 세상엔 아직 의리가 있네.
그 말들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춘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묵묵히 하늘을 바라봤죠. 며칠 뒤 지역 신문에 두 노인의 사연이 실렸습니다. 30년 전 빚, 30년 후 의리로 갚다. 댓글창에는 이런 이야기 요즘 세상에 드물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춘우는 집에서 막걸리 한 잔을 따라 하늘에 올렸습니다. 별빛 사이로 친구의 웃음이 비치듯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빚이 다 갚아졌구나. 그는 조용히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여름 벌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믿음이 되면 좋겠어. 구독,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